유판지라고 합니다. 23살, 저희 마을에서는 이 나이까지 시집가지 못한 처녀는 일찌감치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마련이죠. 부모님께서는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듯 초조해하시며 매일매일 저희 혼처를 알아보셨어요. 어느 날 저녁, 박 이장님이 흥분한 얼굴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탄지 아버님, 탄지 어머님, 경사입니다. 경사. 아주 큰 경사가 났어요. 하고 소리치셨죠. 어머니는 서둘러 차를 따라들이며 박 이장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혹시 마땅한 혼차라도 찾으신 건가요? 박 이장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죠. 그러며 동네 이웃이 영감님 댁 가시죠. 그 댁 세 아들들이 하나같이 훤치하고 집안 형편도 괜찮아요. 결채도 2칸이나 있고 논밭도 제법 되고요.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어요. 이씨 댁이야 잘 알지요. 큰아들 강준, 둘째 아들 이지훈, 둘 다 정말 훌륭한 청년들이죠. 다만 저희 집 판지를 마음에 들어 할지는 모르겠네요. 박 이장님은 손을 휘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씨 댁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지금 다 도시공장에 다니면서 돈도 꽤 벌어요. 눈이 높죠. 전에 몇 번 중매를 섰지만 다 안 됐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 집에는 셋째 아들도 있거든요. 이름은 이민준이에요. 이민준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어머니의 얼굴에 떠올랐던 미소가 스르르 사라졌어요. 박 이장님, 혹시 그 농아 말씀이세요? 박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 아이요. 민준이 그 아이는 두 형보다도 더 늠름하게 생겼는데 3살 때 큰 병을 앓아 귀와 목을 다쳐서 그때부터 농아가 되었죠. 몇 년 동안 이 영감님 부부도 저에게 며느리감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농아라는 말에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더군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손을 내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건 안 됩니다. 저희 집 판지가 비록 귀한 집 달은 아니지만 농아와 결혼시킬 수는 없어요. 평생 서러움을 받으며 살아야 할 텐데요. 저는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파동이 일었어요. 이민준, 그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죠. 매번 이 영감님 뒤를 조용히 따라다니며 일만 할 뿐 시끄럽게 떠들거나 생각에 잠긴 적도 없었지만 일은 빠르고 정확하게 해냈어요. 한 번은 제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질 뻔했는데 그가 재빨리 달려와 저를 붙잡아 주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제 갈 길을 갔죠. 박 이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조건이 좀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씨 댁에서 말했어요. 만약 민준이에게 시집올 사람이 있다면 결혼 지원금 3천만 원을 주고 신혼부부를 위해 별채도 따로 지어주겠다고요. 우리 마을에서는 정말 드문 조건이죠. 게다가 민준이 그 아이는 정직해서 잔꾀를 부릴 줄 몰라요. 그에게 시집가면 적어도 구박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3천만 원의 결혼 지원금에 별채까지 따로 지어준다는 말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얼어붙었어요.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았고 남동생은 아직 학생이라더니 많이 필요했죠. 3천만 원은 저희에게 막대한 금액이었어요. 어머니는 망설이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농아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데 박 이장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는 건 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민준이가 비록 말을 못해도 일은 잘하고 이씨 댁에서도 막내 아들을 아끼니 앞으로 판지를 절대 홀대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이렇게 좋은 조건을 다시 찾기 어려울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밤새도록 상의하셨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를 불러 옆에 앉히셨어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판지야, 박 이장님이 말씀하신 이씨 댁 사정은 너도 알지? 농아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 너에게 서러운 일이라는 걸 알지만 우리 집 형편이 이렇고 네 동생도 공부를 해야 하니 이씨 댁에서 제시한 조건이 정말 좋구나. 네가 좀 참고 시집 가줄 수 있겠니? 어머니도 옆에서 설득하셨어요. 판지야,
어미도 네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걸 알지만 이 모든 것이 널 위한 일이다. 민준이는 정직해서 널 괴롭히지 않을 거고 앞으로 이씨 댁의 보살핌을 받으면 고생할 일도 없을 거야. 사실 부모님이 설득하지 않아도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저는 말씀드렸죠. 아버지, 어머니, 저 시집 갈게요. 민준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에게 시집가도 서럽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시원하게 승낙할 줄은 몰랐던 듯 얼어붙었어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탄지야, 정말 잘 생각한 거니? 그 아이는 농아인데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드렸어요. 네, 잘 생각했어요. 조건은 좋지만 저를 아끼지 않는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보다 정직하고 저를 아껴줄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이 나아요. 민준이는 비록 말을 못해도 마음씨가 착해요. 저의 결정은 곧 마을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어요. 어떤 이는 제가 어리석다고 좋은 큰아들, 둘째 아들을 두고 왜 하필 농아에게 시집가려 하느냐고 말했고 어떤 이는 제가 이씨 댁의 결혼 지원금과 집 때문에 탐욕을 부린다고 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저의 생각을 굳건히 지켰어요. 이씨 댁은 제가 시집가겠다고 하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날 바로 박 이장님을 통해 1,000만 원의 계약금을 보내왔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결혼식 단위를 주겠다고 했죠. 이 영감님 부부도 특별히 저희 집에 찾아와 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탄지야, 너는 정말 착한 아이다. 앞으로 너는 우리 이씨 댁의 며느리다. 우리는 너를 친딸처럼 대할 것이다.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앞으로도 많이 보살펴 주세요. 결혼 날짜는 한 달 뒤로 빠르게 잡혔어요. 이 한 달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희 혼수를 준비하시느라 바쁘셨고 이씨 댁도 새집 건축을 시작했죠. 저는 조용히 결혼 날짜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서러움이나 억울함 같은 것은 없었고 오히려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어요. 많은 사람이 제가 농아에게 시집간 후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비웃을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저는 저의 눈을 믿었고 이 민준이 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결혼식 당일 이씨 댁은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많은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 강준과 이 지훈도 도시에서 돌아왔죠. 그들은 저를 경멸하고 비웃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마치 제가 이 민준에게 시집가는 것이 엄청난 손해라도 되는 양 말이죠. 저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조용히 붉은 홀예복을 입고 저를 데리러 올 그를 기다렸어요. 이 민준은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그의 훤칠한 체격과 단정한 외모는 감출 수 없었죠. 그는 제 앞으로 걸어와 들고 탄 다발을 건네주며 수줍게 웃는 얼굴로 손짓했어요. 저에게 함께 가자는 뜻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손을 잡고 홀레 차량에 올랐어요. 저는 차천히 움직이자 저는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홀레 차량은 금세 이씨댁 문 앞에 도착했어요. 폭죽 소리가 요란하게 터지고 분위기는 활기찼죠. 이 영감님 부부는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서둘러 다가오셨죠. 이 민주는 제 손을 잡고 한 걸음 이씨 댁의 넓은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마당에는 열댓 개의 산이 차려져 있었고 친척들과 이웃들이 시끌벅적하게 먹고 마시고 있었죠. 저희를 보자 다들 축복의 말을 건넸어요. 결혼식은 간단했어요. 천지에 절하고 시부모님께 절하고 부부가 서로 절하는 것으로 끝났죠. 다음은 술잔을 돌리는 순서였어요. 이 민주는 제가 어색해할까봐 계속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말을 해야 할 때가 오면 그는 손짓을 하거나 이 영감님이 옆에서 설명을 도와주셨죠. 이 강준과 이 지훈도 저희에게 술 따르러 왔어요. 이 강준은 입술을 따르러 왔어요.
이 강주는 입술을 비죽거리며 말했죠. 동서, 앞으로 우리 집 민준이 좀 잘 부탁해요. 그 녀석은 이 모양이라 힘든 일은 못할 테니, 동서가 좀 더 일은 못할 테니, 동서가 좀 더 고생 일은 못할 테니. 저희는 부부이니 서로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이 지우는 옆에서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동서가 현명하네. 따지고 보면 동서도 복이 많아 우리 이씨 댁에 시집 왔으니 앞으로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겠어. 그의 말에도 역시 경멸이 가득했어요. 이 민주는 그들의 태도를 눈치챈 듯 미간을 찌푸리며 제 손을 꽉 잡았고 눈빛에는 미안함이 어려 있었죠. 저는 그에게 고개를 흔들며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손짓했어요. 술자리가 끝난 후 저는 이씨 댁에서 저희를 위해 준비해준 신방으로 돌아왔어요. 신방은 새로 지은 별치였는데 비록 간단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벽에는 붉은 의자가 붙어 있었고 새 침대와 옷잔이 놓여 있었으니 이씨 댁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방 안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어요. 이곳이 앞으로 제가 살아갈 집이고 옆에 있는 이 남자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니. 비록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저름이라니. 밖에서는 아직 잔치가 계속되고 시끌벅적한 소리가 방으로 들어왔지만 오히려 방 안은 더욱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1시간쯤 기다렸을까 이 민준이 돌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술 기운이 조금 돌았고 피곤해 보였죠. 저는 일어나 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어요. 그는 물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키더니 저에게 미소 지으며 손짓했어요. 일찍 쉬라는 뜻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겉옷을 벗기 시작하는 것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지고 신방에는 저희 둘만 남자. 분위기는 조금 어색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옷자락을 꼭 쥐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죠. 결국 그와는 몇 번밖에 만나지 않았으니 서로 익숙하다고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이 민주는 겉옷을 벗고 제 옆으로 걸어와 앉았어요. 그는 저를 바라봤고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오늘 뻗어 있어요. 그는 오늘 고생 많았어요. 그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건드렸어요. 마치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이었어요. 그가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저 제 자신에게 말하는 동시에 쉬자는 뜻으로 손짓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이 민준이 갑자기 미간을 찌푸리더니 입을 열어 한마디 내뱉었어요. 고생 안 했어. 너를 서럽게 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약간 갈라졌지만 아주 또렷하게 제 귀에 한마디 울려 퍼졌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어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봤어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죠. 그가 말을 하다니. 그럼 그동안 그가 농하였던 건 다 가짜였다는 말인가?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당신 농아가 아니었어. 이민주는 제가 충격받은 모습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판지야. 너를 속였어. 나는 진짜 농아가 아니야, 판지야. 너를 속였어. 나는 진짜 농아가 아니야. 저는 벌떡 일어나 두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 텅 빈 분노가. 놀란 것은 그가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고 화가 난 것은 그가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고 왜 농아인 척했어? 내가 당신에게 시집 오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알아? 그런데 지금 와서 다 연기였다고 말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고 마음속의 편안함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뜻없는 혼란과 배신감에 대한 분노였죠. 이민준도 일어나 서둘러 말했어요. 판지야, 화내지 마. 일부러 너를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내가 농아인 척한 데는 이유가 있어. 이유? 무슨 이유가 농아인 척하며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을 속이게 만들 수 있었는데 제가 따져 물었을 때 그제야 저는 그가 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빛도 아주 또렷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혀 오랫동안 농아로 살았던 사람 같지 않았죠. 전에 보이던 어리숙함과 둔함은 모두 연기였던 거예요. 이민주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이미 저에게 혼약을 정해두셨어요. 옆마을 김씨댁 큰딸이었죠. 김씨댁은 돈도 많고 세력도 있어서 부모님께서는 그 혼약을 통해 집안 형편이 나아지고 제 두 형님도 덕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고 거래의 도구로 이용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거절하면 되잖아. 왜 농아인 척했어? 제가 물었어요. 거절해봤지만 부모님은 듣지 않으셨고 김씨 댁도 포기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민준이 말했어요. 이민준이 말했어요. 결국 저는 계속 농아인 척하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개수 없이 농아인 척하기로 했어요. 제가 농아가 되면 김씨 댁에서 자기 딸을 저에게 시집 보내려 하자요. 과연 김씨, 자기 딸을 저에게 시집 보내려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5년을 연기하게 될 줄은 몰랐죠. 저는 그를 바라봤고 마음속의 분노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불편했어요. 저는 말했죠. 당신에게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나를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였어. 우리는 결혼했어. 나는 당신의 아내인데 당신의 이렇게 큰일마저 나에게 숨겼어.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이민주는 제 앞으로 걸어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판지야,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 일부러 너를 속이려던 거라와 일부러 너를 속이려던 걸 알아. 처음에는 농아인 나에게 시집 오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네가 나에게 시집 오겠다고 했을 때 나는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어. 기뻤던 건 너처럼 좋은 처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어서였고 걱정됐던 건 네가 진실을 알고 나를 떠날까 봐였어.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그의 사정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의 속임수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신방으로 누가 오는 것 같았죠. 이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하며 서둘러 저에게 말했어요. 판지야, 제발 부탁해.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줘. 부모님께서 아시면 분명 다시 김씨 댁딸과 결혼하라고 강요하실 거야. 나중에 적당한 기회가 오면 그때 내가 직접 말씀드릴게. 제가 채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노크되었고 이 영감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얘들아, 판지야, 너희들 자니? 내가 닭곰탕 좀 가져왔다. 몸보신 좀 하렴.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이민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지 않겠다고 손짓했어요. 이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재빨리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손짓했어요. 아직 안 잔다는 뜻이었죠. 이 영감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닭곰탕 한 그릇을 들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판지야, 오늘 힘들었지. 어서 이 닭곰탕 마시고 몸보신 좀 하렴. 민준아, 너도 좀 마시고. 저는 닭곰탕을 받아들고 애써 침착하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민준은 옆에서 손짓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표했죠. 이 영감님은 저희를 바라보시고는 몇 마디 더 당부하시고는 몇 마디 더 당부하시고는 저희 보고 잘 쉬라며 당부하시고는 저희 보고 잘 쉬라며 저는 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비밀은 잠시 지켜줄 수 있지만 저에게 약속해야 해요. 앞으로 절대 저를 속이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당신 부모님께 이 일을 빨리 말씀드리고 해결해야 해요. 이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약속할게. 앞으로 절대 너를 속이지 않을 거야. 최대한 빨리 방법을 찾을게. 판지야, 고마워.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게. 판지야, 고마워.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닭곰탕을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마당에서 나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문을 열고 보니 이민주는 이미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죠. 움직임은 민첩했고 전혀 예전의 과묵한 농아 같지 않았어요. 제가 나오자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저에게 미소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어났어? 아침밥 차려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았다는 느낌은 조금 어색했어요. 그가 농아인 척한 이유를 알았지만 저는 부엌으로 들어섰고 시어머니는 이미 바쁘게 일하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서자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었고 결혼 전처럼 다정하지도 않았죠. 시어머니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났으면 어서 일이나 해. 마당 쓸고 물독에 물도 채워넣고 우리 이시 댁에 시집 왔다고 호강하려는 줄 알아? 저는 잠시 멍하니 있었어요. 어제 결혼식 때는 제 손을 잡고 친딸처럼 대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룻밤 사이에 태도가 이렇게 변하다니. 마음속으로는 조금 서러웠지만 이 민주는 아침밥을 들고 나오다가 마침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죠.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밥그릇을 내려놓고 저를 도우러 오려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의 속마음을 한눈에 꿰뚫어 보시고는 호통치셨어요. 민준아, 너는 신경 쓰지 마. 쟤 혼자 하게 둬. 시집 왔으면 이런 일은 당연히 해야지. 너 같은 사내대장부가 하루 종일 마누라한테 붙어 다니면 꼴이 뭐가 되겠어. 이 민주는 발걸음을 멈추고 어쩔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며 손짓했어요. 아직 그의 비밀을 드러낼 수 없으니 제가 구박받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어요. 마당은 넓었고 어젯밤 잔치 때문에 쓰레기가 많아 청소하기가 힘들었죠. 이 강준과 이 지훈도 일어났는데 그들은 문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입으로는 시시한 농담을 던졌죠. 이 지훈은 웃으며 말했어요. 어이구, 동서. 결혼하자마자 바로 일 시작하네. 역시 우리 이시댁이 사람을 잘못 본 건 아니었어. 앞으로 집안일은 동서에게 많이 맡겨야겠어. 나와 둘째는 도시로 일하러 가야 하고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민준이는 이 모양이니 집안의 무거운 짐이 다 동서 어깨에 지워지겠네. 저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고개를 숙여 일했지만 그들이 일부러 저를 괴롭히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민준이 농하였으니 제가 시집 온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무언가를 눈치챈데 마당을 쓸고 난 후 저는 물을 길러 갔어요. 우물은 마당 밖에 있었고 거리가 꽤 멀었죠. 물통은 무거웠고 저 혼자서는 도저히 들 수 없었어요. 겨우 들어 올리고 2걸음쯤 걷다가 넘어질 뻔했죠. 이 민주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도우러 오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노려보자 다시 물러섰어요. 민준아, 너는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너는 방으로 들어가. 이 정도 일도 우리 시댁 며느리가 되려가. 이 정도 일도 못하면서 우리 시댁 며느리가 되려 해. 내가 보니 그저 곱게 자라서 버릇이 없는 거야. 좀 고생해야 정신 차리지. 마음속은 너무 서러웠고 눈물이 고였지만 억지로 참으며 흘리지 않았어요. 지금 울면 그들이 저를 더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겨우 물독을 채우고 나니 저는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어요. 이 민주는 서둘러 달려와 수건을 건네주며 손짓했어요. 좀 쉬라는 뜻이었죠. 저는 수건을 받아 얼굴에 땀을 닦고 그에게 고개를 흔들며 괜찮아요. 하고 말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 앞에 멀건죽 한 그릇과 딱딱한 찐빵 하나를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어서 먹어. 다 먹고 나면 나랑 밭에 가서 일해. 오늘은 저 옥수수밥 풀을 다 뽑아야 해. 저는 그릇에 담긴 멀건죽과 딱딱한 찐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다 흰쌀밥과 계란을 먹으면서 저에게는 이런 것만 주다니. 저는 고개를 들어 이 민준을 바라봤고 그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어쩔 수 없음이 가득했어요. 저는 서둘러 아침밥을 먹고 시어머니를 따라 밭으로 갔어요. 옥수수밭은 뜨거웠고 모기가 많았죠. 저는 한 번도 이렇게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얼마 안 더 모기에 여러 방 물렸고 파른 옥수수 잎에 쓸려 쓰라리게 아팠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혼자서 앞서서 빠르게 일하며 때때로 저에게 빨리 하라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이 정도 일도 못하면 너는 쓸모없다고 재촉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필사적으로 일했죠. 점심때가 되자 해는 점점 뜨거워졌고 저는 어지러워 일사병에 걸릴 뻔했어요. 언제 왔는지 이 민준도 밭에 와 있었죠. 그는 말없이 제 옆으로 와서 풀 뽑는 것을 도와주더니 주머니에서 물병을 꺼내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는 다시 소리치셨어요. 민준아, 너 뭐 하는 거야? 쟤 혼자 하게도. 네가 또 도와주면 앞으로 밥도 먹지 마. 이 민준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몸을 돌려 시어머니를 사납게 노려봤어요. 그 눈빛은 아주 사나웠고 전혀 예전의 온순한 농화 같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그의 노려봄에 깜짝 놀라 한참을 몰려봄에 깜짝 놀라 한참을 몰라 한참을 욕설을 퍼부었어요. 괜찮아요. 이 민준은 고개를 끝내고 집에 가요. 억지로 참지 마. 억지로 참지 마. 정 힘들면 쉬어. 이 민준의 도움으로 풀 뽑는 속도는 훨씬 빨라졌어요. 오후가 되자 이 강준과 이 지훈도 밭으로 왔어요. 그들은 도와주기는커녕 옆에 서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했죠. 이 지훈은 말했어요. 동서, 일하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다 동서 같으면 우리 집 밭은 벌써 다 황폐해졌겠어. 이 강준도 덧붙였어요. 내가 보기엔 동서는 그냥 일하기 쉬워서 일부러 게으름 피우는 거야. 내가 말하는데 앞으로 또 이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아주버님, 작은아버님,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정도 한 것도 정말 잘한 거예요. 제가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직접 하세요. 이 강준은 제가 반박할 줄은 몰랐던 듯 잠시 멍하니 있다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너 감히 나에게 말대꾸를 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 이씨 댁에 시집 왔으면 우리 마에게 말대꾸를 해. 네가 뭔데? 우리 이씨 댁에 시집 왔으면 우리 말 들어야지. 그는 말하며 저를 밀치려 했어요. 이 민주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를 밀치려 했어요. 이 지우는 이 강준이 저지당하자 도와주러 오려 했지만 이 민준이 몸을 돌려 그를 노려보자 그도 겁에 질려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들은 이 민준의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예전에 이 민준은 항상 조용했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반항하지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서둘러 달려와 말씀하셨어요. 됐다, 됐어. 다들 싸우지 말고 어서 일이나 해. 또 싸우면 다들 밥도 먹지 마. 이 강준과 이 지우는 못마땅한 듯 저를 노려보고는 몸을 돌려 떠났어요. 이 민주는 저를 바라보며 손짓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저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그들은 분명 계속 저를 괴롭힐 테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저는 몸이 부서질 듯이 피곤했어요. 이 민주는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저에게 흰쌀 찐빵 하나와 계란 하나를 건네주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빨리 먹어. 기운 좀 차려. 오늘 고생 많았지? 저는 찐빵과 계란을 받아들고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저는 먹으면서 말했어요. 민준 씨, 그들은 왜 저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혹시 무언가 눈치챈 건가요? 이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아마 그럴 거야. 어제 아버지가 닭곰탕 가져오셨을 때 내가 좀 긴장해서 들켰을지도 몰라. 그들은 분명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너를 괴롭히는 거야. 우리를 이혼시키려고. 저는 마음속으로 싸늘함을 느꼈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생활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어요. 이민주는 제 손을 잡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탄지야, 걱정 마. 너를 계속 서럽게 두지 않을 거야. 최대한 빨리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릴 방법을 찾을게. 그 전까지는 좀만 더 참아줄 수 있을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지켜줄 거야. 저는 그의 단호한 눈빛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생활은 힘들었지만 그의 이 한마디에 저는
버틸 용기를 얻었죠. 저는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분명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괴롭힘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다음 며칠 동안 그들은 더욱 심하게 저를 괴롭혔죠. 가장 힘든 일을 시키고 가장 형편없는 밥을 먹게 했으며 때때로 저에게 비아냥거렸어요. 저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반격할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더 심하게 괴롭힘을 당할 뿐이었으니까요. 반격하기로 마음먹자 저는 오히려 침착해졌어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들이 저를 괴롭힐수록 저는 더 물러설 수 없었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제가 만만하다고 생각할 뿐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유판지, 어서 일어나서 밥해. 온 식구가 밥 먹는 거 기다리는데 너는 언제까지 잘 거야? 저는 눈을 떴고 이민주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그는 미간을 찌푸렸고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죠.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흥분하지 말라고 손짓했어요. 저는 옷을 입고 문을 열었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알겠습니다. 하고 말했죠. 부엌으로 들어서자 텅 빈 부엌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미리 식재료를 다 준비해 두셨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죠. 분명 일부러 저를 괴롭히려는 것이었어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몸을 돌려 부엌을 나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부엌에 쌀도 없고 반찬도 없어서 밥을 할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마당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느긋하게 말씀하셨어요. 쌀은 곳간에 있고 채소는 텃밭에 있으니 네가 직접 가져와. 우리 이씨 댁에 시집 왔으면 이런 사소한 일도 내가 가르쳐줘야 하니? 네? 저는 대답하고 몸을 돌려 곳간으로 쌀을 가지러 갔어요. 곳간 문은 잠겨 있었죠. 저는 다시 돌아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곳간 문이 잠겨 있는데 열쇠는 어디에 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흘겨보더니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바닥에 던지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직접 주워서 열어. 저는 허리를 굽혀 열쇠를 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민주는 제 뒤를 따라오며 손짓했어요. 화내지 말라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요. 저는 그에게 고개를 흔들며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곳간 문을 열고 적당량의 쌀을 가져왔고 텃밭에서 푸성기를 좀 땄어요. 부엌으로 돌아와 밥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예전에 집안일을 많이 해본 적은 없었지만 간단한 음식은 할 수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멀건죽, 간 그릇과 반찬 한 접시, 그리고 흰쌀찐빵 몇 개가 완성되었어요. 저는 음식을 식탁에 차려놓았고 시어머니, 이강준, 이지훈이 모두 둘러앉았죠. 이지훈은 식탁의 음식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어째 김치만 있고 계란은 없어? 저는 평온하게 말했어요. 텃밭에는 푸성기밖에 없었고 계란은 못 찾았어요. 아마 치워두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계집애는 왜 이렇게 멍청해? 저는 반박하지 않고 그저 말없이 앉아서 제 멀건 죽과 딱딱한 찐빵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민주는 제 옆에 앉아 제 밥그릇의 음식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밥그릇에 있던 흰쌀 찐빵을 제 앞으로 밀어주며 손짓했죠. 자기 것을 먹으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흔들며 찐빵을 다시 밀어주며 말했어요. 저는 이거 먹으면 돼요. 민준 씨가 드세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는 다시 소리치셨어요. 민준아, 너는 왜 쟤를 감싸고 돌아? 쟤는 이런 거나. 맞다네. 네가 또 쟤를 감싸면 앞으로는 네 얼굴도 안 볼 거야. 이 민주는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찐빵을 계속 제 앞으로 밀어주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찐빵을 받아들고 그에게 나지막이 고마워요 하고 말했어요. 밥을 먹은 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돼지 밥을 주라고 시키셨어요. 돼지우리는 더럽고 냄새가 났어요.
저는 한 번도 이런 곳에 가본 적이 없어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억지로라도 가야 했죠. 이 민주는 제 뒤를 따라오며 사료를 나르는 것을 도와주고 돼지우리를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어 제가 더러운 곳에 닿지 않게 했어요. 저는 바쁘게 움직이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따뜻함을 느꼈죠. 비록 그가 공개적으로 저를 보호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항상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를 말없이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가 옆에 있으니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았어요. 돼지 밥을 주고 난 후 저는 빨래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집안 사람들의 모든 옷이 빨래통에 가득 쌓여 있었죠. 2통이나 되었어요. 저는 개울가에 앉아 빨래를 하면서 어떻게 반격할까 생각했어요. 그때 마을의 박 이장님이 지나가다 제가 빨래하는 것을 보고 다가오셨어요. 박 이장님은 말씀하셨어요. 탄지야, 왜 이렇게 빨래가 많아? 시어머니랑 동서들은 어디 갔어? 왜 너 혼자 빨래하게 둬?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괜찮아서 좀 더 많이 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가 이 시댁에서 구박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집안일은 소문나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니까요. 박 이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탄지야, 네가 너무 착해서 그래. 시어머니가 요즘 너를 많이 괴롭힌다고 들었는데 정말이니? 너무 서러워하지 마. 만약 그들이 정말 너무 심하게 굴면 네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부모님께서 도와달라고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박 이장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이장님이 가시고 난 후 저는 계속 빨래를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민준이 왔죠. 그는 기름종이 봉투를 들고 제 옆으로 와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따끈따끈한 꽈배기 몇 개가 들어있었죠. 이민준은 나지막이 말했어요. 저는 멍하니 있었어요. 그가 제가 꽈배기를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죠. 그것은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읍내에서 꽈배기를 사 먹으면서 꽈배기 파는 아저씨에게 좋아한다고 무심코 말했던 것이었죠. 그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 줄이야. 저는 꽈배기 하나를 집어 한 입 빼어 물었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마음속은 왠지 모르게 시큰거렸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준 씨? 왜 저에게 이렇게 져요? 그리고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너를 좋아했어. 다만 그때는 농아인 척하고 있어서 너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 나중에 네가 나에게 시집 오겠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기뻤어. 탄지야, 미안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그의 말은 따뜻한 물결처럼 제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왔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민준 씨, 아니에요. 저는 그저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 민주는 손을 뻗어 제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말했어요. 슬퍼하지 마, 탄지야. 내가 최대한 빨리 모든 걸 해결할게. 내가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고 나면 우리 함께 나가서 살자. 그들을 떠나 우리말의 삶을 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믿어요. 꽈배기를 다 먹은 후 이민주는 저와 함께 빨래를 도왔어요. 그의 도움으로 빨래하는 속도는 훨씬 빨라졌죠. 저녁 때가 되자 저희는 드디어 모든 빨래를 마치고 마당에 널었어요. 저녁에 시어머니는 다시 저에게 저녁밥을 지으라고 시키셨어요. 저는 저녁밥을 지어 식탁에 차려놓았고 이 강준과 이 지우는 다시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 강준은 이 반찬 왜 이렇게 맛없어? 유판지 일부러 그런 거지? 하고 말했어요. 제가 반박하려던 순간 이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차갑게 말했죠. 이 반찬은 내가 돕고 만든 거야. 맛없는 건 내 문제지 판지와는 상관없어. 맛없다고 생각하면 먹지 마. 이 강준과 이 지우는 모두 얼어붙었어요. 그들은 이 민준이 입을 열어 말할 줄은 몰랐던 거죠.
시어머니도 깜짝 놀라 손에 든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그녀는 이민준을 가리키며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민준아, 너 말할 수 있어? 너 농아 아니었어? 이민준은 일어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한 번도 농아였던 적이 없어요. 농아인 척한 건 다 어머님과 아버님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 불효자식, 네가 감히 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속이다니.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했어? 이민주는 말했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이 제가 좋아하지 않는 여자와 저는 어머님과 아버님의 제가 좋아하지 않는 여자와 저는 어머님과 아버님의 가버님의 뒤 때문이에요. 이제 저는 판지와 결혼했고 저는 판지를 정말 사랑해요.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더 이상 판지를 괴롭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이 강준도 정신을 차리고 화를 내며 말했어요. 좋아, 네가 감히 우리를 속이다니. 유판지, 네가 꾸민 짓이지? 네가 녀석을 말하게 만든 거야? 저는 일어서서 말했어요. 민주 씨가 더 이상 연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주버님, 작은아버님, 앞으로 또 저를 괴롭힐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민준 씨는 아주버님과 작은아버님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 지우는 저를 때리려 했지만 이민준이 그를 막아섰어요. 그는 감히 그녀에게 손대봐 하고 말했죠. 그의 눈빛은 아주 사나웠고 위압감이 가득했어요. 이 지우는 겁에 질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부들부들 떨며 말했어요. 반항해. 오늘부터 저와 판지는 나가서 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 같은지는 나가서 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 같으는 말이냐. 이민주는 말했어요. 제가 불효자식을 키웠단 말이냐. 앞으로 우리 일은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더 이상 강요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이민주는 제 손을 잡고 문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저는 그의 단호한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안정감을 느꼈어요. 이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구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문턱에 다다랐을 때 이민주는 발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려 시어머니와 이강준, 이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농아인 척했던 일은 아무데나 떠들고 다니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시댁 명예에도 좋을 게 없을 테니까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민준이 옳다는 것을 알았죠. 만약 다른 사람들이 이 민준이 농아인 척하며 모든 사람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 이 시댁의 체면은 땅에 떨어질 테니까요. 이 민준은 제 손을 잡고 이 시댁 마당을 나섰어요. 밖의 달빛은 아주 밝았고 저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었죠. 저는 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준 씨, 우리 어디로 가요? 이민준은 웃으며 말했어요. 미리 집을 구해뒀어. 원래 적당한 기회에 너에게 말하려 했는데 지금이 딱 좋네. 앞으로 우리는 우리만의 삶을 살 거야. 더 이상 그들에게 서러움을 받을 필요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비록 앞으로의 삶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 민준과 함께하고 저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떠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분명 행복한 삶을 긴명 행복한 삶을 써요. 이민준이 저를 데려간 집은 읍내 동쪽에 있는 작은 마당이 딸린 단층 집이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꽃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어 아늑해 보였죠. 저는 집 안으로 들어서서 간단한 가구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편안함을 느꼈어요. 이민주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저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오시며 말했어요. 혹시 필요한 거 있어요. 이게 정리해뒀어. 혹시 필요한 게 있어. 혹시 필요한 거 있어요. 네가 좋아하는 됐어. 저는 일세를 받아들었고 눈가가 조금 붉어졌어요. 민준 씨, 고마워요. 나는 읍내 가구 공장에 일자리를 구했어.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어. 돈을 모으면 집을 새로 고쳐서 더 예쁘게 만들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좋아요. 저도 일자리를 구할게요.
우리 함께 돈을 모아요. 그 후 저희는 평온한 나날을 보냈어요. 이민주는 매일 가구 공장에 출근했고 저는 내 작은 식당에서 서빙일을 구했죠. 비록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는 매일 만날 수 있었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충실한 나날을 보냈어요. 한 달 반쯤 후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니 이민준이 마당에 앉아 미간을 찌푸린 채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다가가서 말했어요. 민준 씨, 무슨 일 있어요?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이민준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무 문제 없어. 오늘 마을에 물건 가지러 갔다가 들었어. 오늘 마을에 물건 가지러 갔다가 들었어. 마을에서 농산물 가공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대. 마을에 옥수수나 땅콩 같은 농산물을 반제품으로 된 농산물을 반제품으로 반제. 그럼 주민들은 농산물을 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이민주는 말했어요. 좋은 일이긴 한데 문제도 많아. 마을 간부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모르고 있어. 내 큰형과 둘째 형도 이 소식을 듣고 기어들려고 해. 이 사업을 독점해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데 그들은 운영 방법을 전혀 몰라서 그저 엉뚱한 지시만 내릴 거야.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건 온 마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거지. 그들이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이민주는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 사업이 정말 성공하면 마을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나는 마을을 도와 이 사업을 잘 해보고 싶어. 저는 조금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아주버님들이 분명 당신을 방해할 텐데 당신이 일에 끼어들면 분명 당신을 괴롭히든 말든 상관없어. 이민주는 저를 바라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나도 네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저는 그의 단호한 눈빛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제가 지지할게요. 당신이 무엇을 하든 제가 함께 할 거예요. 다음 날 이민주는 가구 공장에 휴가를 내고 마을 회관으로 갔어요. 이장님은 이민준이 오자 조금 놀란 듯 말씀하셨어요. 이민준, 네가 왜 왔어? 너 읍내로 이사 가지 않았니? 이민준은 말했어요. 이장님, 마을에서 농산물 가공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혹시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 와봤습니다. 이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됐어. 하지만 이 사업이 너무 어려워. 우리 모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 큰형이 강준과 둘째 형이 지훈과 와서 물어봤어. 그들이 이 사업을 맡고 싶다고 하는데 그들은 운영 방법을 전혀 몰라. 나는 그들이 이 사업을 망칠까봐 걱정이야. 이민주는 말했어요. 이장님, 제 생각에는 우리가 먼저 시장 조사를 해서 도시에서 농산물 반제품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요에 따라 가공할 품목과 규모를 결정해야죠. 또한 경험 있는 기술자를 찾아 주민들에게 가공 기술을 지도해서 제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매 경로를 찾아 제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이장님은 그의 말을 듣고 눈을 빛내며 말씀하셨어요. 이민준, 네 생각 정말 좋구나. 이 생각 정말 좋구나.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시장 조사를 하고 기술자와 판매 경로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이민준은 말했어요. 시장 조사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판매 경로는 제가 도시 도매시장에 가서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장님은 믿기지 않는 듯 말씀하셨어요. 이민준, 네가 정말 할 수 있겠니? 너는 예전에? 그는 이민준이 예전에 농하였다는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죠. 이민준은 웃으며 말했어요. 이장님, 예전 일은 묻지 마세요. 제가 이 일을 반드시 잘 해낼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만약 잘 해내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이장님은 잠시 망설이다 말씀하셨어요.
좋아, 이민준. 네 말을 믿겠다. 이 사업은 네가 맡아. 내가 주민들에게 너의 일을 협조하도록 조직하겠다. 이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장님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강준과 이지우는 이장님이 사업을 이민준에게 맡겼다는 말에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들은 마을회관으로 달려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장님, 어떻게 사업을 이민준에게 맡길 수 있어요? 그 녀석은 사기꾼이에요. 예전에 농아인 척하며 우리 모두를 속였어요. 그런 사람에게 사업을 맡기면 저희는 못 믿겠어요. 이장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어요. 이장준, 이지훈, 너희들이 이민준에게 불만이 있다는 건 알지만 이민준은 이 사업을 잘 해낼 능력이 있어. 그가 제시한 방안은 아주 실현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그도 우리 마을 사람이야. 마을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 우리가 그를 지지해야지. 이지우는 말했어요. 그 녀석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저 글도 못 배운 농사꾼인데 뭘 알겠어요? 이장님, 만약 이 사업을 저희가 반드시 잘해내고 이장님, 만약 이 사업을 저희에게 맡기시면 저희가 반드시 잘해내고 이민준이 다가와 말했어요. 큰형, 둘째 형, 정말 능력이 있다면 당신들의 방안을 말해보세요. 모두가 듣고 당신들의 방안이 제 것보다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 판단해봅시다. 이 강준과 이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애초에 아무런 방안도 없었고 그저 사업을 독점해서 돈을 벌고 싶었던 것뿐이었으니까요. 이민준은 말했어요. 큰형, 둘째 형, 둘째 형, 둘째 형, 당신들이 집안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는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요. 정말 돕고 싶다면 제 일에 잘 협조하고 더 이상 방해하지 마세요. 이 강준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좋아, 이민준. 네가 이제 다 컸다고 이거지? 감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다니. 두고 봐.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친 이 강준과 이 지우는 화를 내며 떠났어요. 이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이민준, 그들과 시시비비 가리지 마. 내가 있으니 그들이 방해하지 못할 거야. 이민준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장님. 감사합니다. 그 후 이민준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매일 도시로 가서 시장 조사를 했고 밤에는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고 상세한 사업 계획을 세웠죠. 저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집에 머물며 그의 생활을 돌보고 자료 정리하는 것을 도왔어요. 일주일간의 노력 끝에 이민준은 드디어 시장 조사를 마치고 상세한 사업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는 계획을 이장님께 제출했고 이장님은 매우 만족해하며 즉시 주민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고 사업 계획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고 그들은 모두 이민준이 이렇게 유능할 줄은 몰랐다며 예전에 그를 정말 잘못 봤다고 말했죠. 이민준은 친구에게도 연락했고 그의 친구는 주민들에게 가공 기술을 지도하러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판매 경로도 윤곽이 잡혔죠. 도시의 몇몇 도매시장에서 그들과 협력하겠다고 표명했어요. 사업이 시작될 준비를 할 때 이 강준과 이 지훈이 또다시 찾아왔어요. 그들은 마을회관 문을 막고 이 민준과 주민들이 일하는 것을 방해했죠. 이 지훈은 말했어요. 이 민준, 우리 공로를 가로채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들이 일 시작하는 걸 막을 거야. 이 민준은 차갑게 말했어요. 큰형, 둘째 형, 이 사업은 제가 당신들의 것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에요. 이장님과 주민들이 저를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당신들이 또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 강준은 말했어요. 네가 가만두지 않으면 어쩔 건데? 우리는 그년 너희들이 일 시작하는 걸 막을 거야. 바로 그때 이장님이 몇몇 젊은 주민들과 함께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이 강준, 이 지훈, 너희들 너무 심하잖아. 이 사업은 온 마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거야. 너희들이 또 방해하면 우리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 강준과 이 지우는 이장님이 정말 단호하게 나오자 조금 겁을 먹었어요. 그들은 이 민준을 사납게 노려보고는 이 민준 두고 봐 하고 말한 뒤 황급히 도망쳤어요. 이 민준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는 이 강준과 이 지훈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는 이 강준과 이 지훈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는 이 강준과 이 지훈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사업은 순조롭게 시작되었고 주민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이 민준의 친구도 와서 주민들에게 가공 기술을 지도했고 저도 옆에서 주민들에게 물을 나눠주고 이 민준의 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도왔죠. 주민들이 바쁘고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속으로 행복했어요. 이 민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주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었어요. 한 달 반 후 첫 번째 농산물 반제품 가공이 완료되었어요. 이 민준은 샘플을 들고 도시 도매시장으로 갔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전화해서 몇몇 상인들과 계약을 맺었고 그들이 저희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전했어요. 주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매우 기뻐하며 마을회관으로 달려가 이 민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죠. 이장님도 감격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민준 고맙다. 네가 우리 마을에 큰 공을 세웠어. 앞으로 우리 마을에 큰 공을 세웠어. 앞으로 우리 마을은 분명 점점 더 잘 살게 될 거야. 이 민준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는 이 민준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도 행복함이 가득 찼어요. 우리의 좋은 날이 정말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농산물 가공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주민들의 적극성은 점점 더 높아져 매일 의욕이 넘쳤어요. 이 민준도 더 바빠졌죠. 낮에는 가공 공장에서 주민들에게 작업을 지도하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하고 판매 경로를 연락하느라 자주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저는 그가 안쓰러워 매일 미리 밥을 차려놓고 그가 돌아오면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주고 등을 주물러 주었죠. 이 민준은 매번 제 손을 잡고 미안한 듯 말했어요. 탄지야, 네가 고생이 많다. 사업이 안정되면 그때는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낼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고생 아니에요. 당신만 잘 있으면 저는 행복해요. 그날 점심, 제가 가공 공장에서 주민들에게 마실 물을 나눠주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가공 공장 문 앞에 멈춰 섰죠. 차에서 양복을 입고 안경을 쓴 남자가 내렸는데 아주 지적으로 보였어요. 남자는 사방을 둘러보다가 시선을 이 민준에게 고정하고는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조금 의아했어요. 이 남자가 누구일까? 이 민준도 그를 보고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놀란 듯 웃으며 그를 맞으러 나갔어요. 정우야, 네가 어떻게 왔어? 정우라고 불린 남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오랜만이야. 네가 고향에서 농산물 가공 사업을 한다고 들어서 특별히고 약속대로 기술 지도를 해주러 왔지. 이민주는 그리고 약속대로 기술 지도를 해주러 왔지. 이민주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정우야. 도움이 될 거야. 주변의 주민들이 모두 둘러싸여 정우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떤 사람은 나지막이 수군거렸죠. 저 사람 누구야? 보아하니 교양 있어 보이는데. 이민주는 저를 정우 앞으로 데려가 소개했어요. 정우야, 이 사람은 내 아내 유판지야. 정우야, 이 사람은 내 아내 유판지야. 판지야. 이 사람은 내 대학 동창 정우야. 지금은 농산물 가공 분야의 기술 전문가야. 저는 웃으며 정우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민준이에게서 형수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오늘 드디어 만나 뵙네요. 민준이는 형수님처럼 좋은 아내를 얻었으니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그때 이 강준과 이 지훈도 가공 공장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왔어요. 이 지훈은 정우를 보고
경멸하듯 말했어요. 이민준, 저 사람은 누구야? 어디서 사기꾼 같은 녀석을 데려와서 기술 전문가라고 하는 거야. 정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조금 불쾌한 듯 말했어요. 이보세요. 말씀 가려 하세요. 제가 기술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강준도 덧붙였어요. 우리가 당신이 기술 전문가인지 아닌지 상관할 바 아니야. 어쨌든 우리는 당신에게 경고하는데 이 민준에게서 떨어져. 그 녀석은 사기꾼이야. 예전에 농아인 척하며 우리 모두를 속였어. 그 녀석과 어울리다가 속지나마 이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말했어요. 큰형, 둘째 형, 너무 심하잖아. 정우는 제 대학 동창이지 사기꾼이 아니에요. 대학 동창? 이지우는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민준, 너 정말 허풍 떠는구나. 너처럼 글도 못 배운 농사꾼이 무슨 대학 동창이 있어? 내가 보기엔 너는 그저 체면 세우려고 일부러 사람을 데려와 연극하는 거지? 주변의 주민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게. 이 민준은 예전에 농아 아니었어? 혹시 이 민준이 또 우리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말했죠. 저는 이 민준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도 조금 의아했어요. 그가 농아인 척한 것이 혼인을 거절하기 위함이라는 것만 알았지.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당신들 무슨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 민준은 대학을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 명문대 농업경제경영학과의 수재였어요. 그가 학교 다닐 때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고 우리 과의 스타였죠. 만약 집안에서 혼인을 강요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는 지금쯤 대형 농업 기업에 들어가서 앞날이 창창했을 거예요. 그는 예전에 농아 아니었어? 정우의 말은 마치 폭탄처럼 사람들 속에서 터져 나왔어요. 주민들은 모두 깜짝 놀라 자기 귀를 믿을 수 없었죠. 어쩐지 농산물 가공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더라니 전문적인 사람이었어. 이 강준과 이 지훈도 얼어붙었고 얼굴에 웃음이 굳어졌어요. 이 강준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말도 안 돼. 그 녀석이 어떻게 명문대 수재야? 우리는 왜 몰랐지? 정우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여러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게 우리 대학 졸업 사진이에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민준이고 당신들이 직접 보세요. 주민들은 둘러싸여 사진을 받고 사진 속 이민준이고 사진을 받고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정우였어요. 정말 이민준이잖아. 이민준이 이렇게 유식할 줄이야. 우리가 예전에 그를 정말 잘못 봤어. 정우는 말했어요. 정우는 말했어요. 그때 이민준은 집안에서 정해준 혼인을 거절하기 위해 일부러 농아인 척하며 집에서 도망쳤어요. 우리 동창들은 모두 그를 걱정했고 계속 그를 찾아다녔죠. 그러다 얼마 전 친구를 통해 그의 소식을 듣고 그가 고향에서 농산물 가공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민준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웃 여러분. 제가 일부러 숨기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농아인 척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거래 도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이 농산물 가공 사업을 잘 해내서 모두 함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장님도 사람들 투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장님도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감격해서 마셨어요. 이민준, 너는 정말 겸손하구나. 명문대, 수재가 고향으로 동선하구나. 이민준, 우리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이 우리 마을을 위해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해줬으니 우리는 모두 당신에게 감사해요. 앞으로 우리는 다 당신 말을 들을게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 강준과 이 지훈의 얼굴은 극도로 보기 흉했어요. 그들은 이 민준이 명문대 수재일 줄은 몰랐고 주민들의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을 줄도 몰랐던 거죠. 그들은 마음속으로 질투와 억울함에 시달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지훈은 불복하는 듯 말했어요. 그 녀석이 명문대 수재면 뭐 어때? 누가 그 사업이 오래 갈 줄 알아?
얼마 안 가 망할 수도 있지. 정우는 말했어요. 이보세요. 걱정 마세요. 이 민준의 정무 능력은 매우 뛰어나고 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이번에 온 것은 그를 도와 사업을 더 크게, 더 잘 만들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몇몇 대형 슈퍼마켓과 개형 슈퍼마켓과 개형 슈퍼마켓과 계약을 맺었고, 앞으로 우리 제품은 슈퍼마켓에 직접 공급될 것이니 판매 경로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민주는 정우 씨, 정말 고마워요. 하고 말했어요. 이 강준과 이 지호는 주민들이 모두 이 민준 편에 서는 것을 보고 여기서 방해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황급히 도망쳤죠. 떠나기 전에 그들은 이 민준을 사납게 노려봤고 눈빛에는 원한이 가득했어요. 이 민준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강준과 이 지훈이 그냥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주민들의 지지가 있고 점심에는 정우와 이민준, 저는 집에 남아 밥을 먹었어요. 식사 중에 정우는 이민준의 대학 시절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죠. 그제야 저는 이민준이 대학 시절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게 되었어요. 공부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강해서 항상 친구들을 도와주었죠. 저는 이민준을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을 줄이야. 레저에게 흔들며 말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을 줄이요. 레저에게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정우는 말했어요. 민준아, 판지 형수님처럼 좋은 아내를 얻었으니 정말 행운하다. 네가 떠난 후에 우리 모두 너를 걱정했는데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된다. 이민준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나는 정말 행운아야. 판지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복이야. 오후에 정우는 바로 주민들에게 기술 지도를 시작했어요. 그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고 주민들은 모두 열심히 들었죠. 정우의 지도로 주민들의 가공 기술은 빠르게 향상되었고 제품의 품질도 점점 더 좋아졌어요. 이 민준의 신분이 밝혀진 후 마을 사람들은 저희에게 더욱 다정해졌어요. 종종 직접 키운 채소나 과일을 저희 집에 가져다 주었고 저희를 자기 집에 초대해 함께 밥을 먹기도 했죠. 저희의 생활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어요. 이 모든 것이 이 민준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자신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이 민준의 이끌림 아래 주민들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지고 우리의 미래도 점점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 걱정은 틀리지 않았어요. 이 강준과 이 지우는 정말로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죠. 이 민준의 신분이 밝혀진 후 그들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가공 공장에 와서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뒤에서 작은 소동을 일으켰어요. 한 번은 제가 읍내에 가공 공장 재료를 사러 갔다가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죠. 이 민준의 농산물 가공 사업은 돈을 사기치는 것이고 쓰는 재료는 모두 불량품이라 가공된 제품은 절대 먹을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따지러 가려 했지만 옆 산인이 저를 붙잡았어요. 산인은 말했죠. 단지씨, 흥분하지 마세요. 그 말들은 다 이 강준과 이 지훈이 퍼뜨린 거예요. 그들은 이 민준씨의 명예를 훼손해서 사업을 망치려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이민준에게 말했고 이민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했어.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는 그저 제품을 잘 만들고 사실로 말하면 주민들은 자연히 우리를 믿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우리와 슈퍼마켓의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이민준은 말했어요. 아마 아닐 거야. 정우가 이미 슈퍼마켓 측과 소통했고 그들도 우리 제품의 품질을 알고 있어. 다음 며칠 동안 저희는 더욱 조심했어요. 이민준은 매일 가공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품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고 저도 마을의 동향을 살피며 이 강준과 이 지훈이 무슨 꼼꼼이를 꾸미고 있는지 주시했죠. 그날 오후 제가 집에서 밥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밖에서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서둘러 뛰쳐나가 보니 이 강준과 이 지훈이 한 주민을 둘러싸고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 주민은 매우 화가 난 듯 그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당신들 헛소리하지 마. 이 민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의 사업은 우리 온 마을 사람들을 위한 거야. 이 지훈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헛소리한다고? 두고 봐. 얼마 안 가 이 민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거야. 그 녀석은 그저 너희들을 이용해서 돈 벌고 도망갈 생각이야. 저는 다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큰아주버님, 작은아주버님. 여기서 더 이상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세요. 이 민준 씨의 인품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기서 또 헛소리하면 저희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 강주는 저희 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바로 그때 이 민준도 돌아왔어요. 그는 눈앞의 상황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죠. 그는 말했어요. 큰형, 둘째 형, 불만이 있다면 저에게 직접 말하세요. 뒤에서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고 주민들을 괴롭히지도 마세요. 이 강준과 이 지우는 이 민준이 돌아오자 더 이상 싸우지 못했고 사납게 저희를 노려보고는 떠났어요. 그 주민은 저희 앞으로 와서 말했어요. 이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 주민은 저희 앞으로 와서 말했어요. 이 민준, 판지씨, 그들과 시시비비 가리지 마세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좀 수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욱 심하게 굴었고 심지어 조력자까지 찾았어요. 그 조력자는 마을의 유지인장 영감님의 딸. 장미정은 체격이 크고 성격이 사나워서 마을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예전에 장 영감님은 장미정을 이 민준에게 시집 보내려 했지만 이 민준이 농화인 척하면서 이 일은 흐지부지 되었죠. 이 강준과 이 지우는 이 점을 이용해 장미정을 찾아가 함께 이 민준을 함정에 빠뜨리자고 상의했어요. 그들은 장미정에게 이 민준의 사업을 망치고 그를 몰락시키면 돈을 주고 좋은 신랑감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죠. 장미정은 이 말을 듣자마자 즉시 승낙했어요. 그녀는 이미 이 민준에게 복수하고 싶었고 지금 이렇게 좋은 조건까지 생겼으니 당연히 놓칠 리 없었죠. 그날 가공 공장에서는 도시 슈퍼마켓의 첫 번째 물량을 납품해야 했어요. 이 민준과 정우는 직접 화물차를 따라 물건을 배송하러 갔고 저에게는 가공 공장을 지키라고 했죠. 제가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미정이 몇몇 건장한 남자들을 데리고 가공 공장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서둘러 일어서서 말했어요. 장미정 씨, 뭘 하려는 거예요? 장미정 씨, 뭘 하려는 거예요? 장미정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유판지, 나는 이 민준을 찾으러 왔어. 그가 나에게 빚진 것을 갚아야지. 저는 말했어요. 이 민준을 찾으러 왔어. 이 민준은 씨는 없어요. 물건 배송하러 갔어요. 물건 배송하러 갔어요. 그녀는 말하며 그 건장한 남자들에게 가공 공장에서 소동을 피우라고 지시했어요. 그들은 가공된 제품을 바닥에 던지고 가공 설비도 부숴버렸죠. 저는 너무 다급해서 달려가 그들을 막으며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은 주민들의 피땀이에요. 장미정은 저를 밀쳐내며 말했어요. 꺼져. 여기는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이 민준이 나를 속였으니 나는 그의 모든 것을 망쳐버릴 거야. 저는 그녀에게 밀려 몇 걸음 뒤로 물러섰고 넘어질 뻔했어요. 주변의 주민들이 이 모습을 보고 모두 서둘러 달려왔죠. 어떤 사람은 막으려 했지만 장미정이 데려온 건장한 남자들을 보고는 감히 움직이지 못했어요. 장 영감님은 마을에서 세력이 아주 커서 아무도 그들 부녀를 건드리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민 여러분, 어서 도와주세요. 그들이 우리 가공 공장을 파괴하고 있어요. 우리의 희망을 파괴하고 있어요. 우리의 희망을 파괴하고 있어요. 몇몇 용기 있는 주민들이 나서서 말했어요.
장미정 씨, 너무 심하잖아. 누가 감히 나를 막으면 나는 우리 아빠한테 혼내달라고 할 거야. 그녀는 말하며 건장한 남자들에게 계속 소동을 피우려고 지시했어요. 바로 그때 이민준과 정우가 돌아왔어요. 그들은 가공 공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제품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설비가 부서진 것을 보고 모두 얼굴이 굳어졌죠. 이민주는 성큼성큼 장미정 앞으로 다가가 말했어요. 장미정 씨, 왜 내 가공 공장을 파괴하는 거예요? 장미정은 말했어요. 왜냐고? 당신이 내 청춘을 망쳤기 때문이야. 당신이 노마인 척하지만 않았으면 나는 벌써 당신에게 시집 갔을 거고 지금처럼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야. 나는 당신의 사업을 망쳐서 당신도 고통을 맛보게 할 거야. 이민주는 말했어요. 저는 한 번도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당신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정한 일이지 저와는 상관없어요. 당신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정한 일이지 저와는 상관없어요. 불만이 있다면 저에게 직접 푸세요. 가공 공장을 파괴하거나 이민주는 그녀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어요. 너무 심하잖아. 바로 그때 이강준과 이지훈도 왔어요. 이강준은 웃으며 말했어요. 이민준, 봐봐. 네가 장미정 씨를 화나게 했잖아. 내가 진작에 이 사업은 안 될 거라고 말했지만 네가 듣지 않았지. 이제 잘 됐네. 가공 공장이 부서졌으니 주민들에게 뭐라고 변명할래? 이민주는 그들을 보고 순식간에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그는 말했죠. 결국 당신들이 장미정 씨를 사주한 거였군요. 주민들에게 떳떳해요. 이지우는 말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떳떳하든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우리는 그저 네가 잘난 체하는 꼴을 못 봐. 네가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도 못 봐. 네가 정말 현명하다면 어서 사업을 넘겨. 그렇지 않으면 어서 사업을 넘겨.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심한 수단도 있어. 정우는 말했어요. 불법? 우리가 모르는 거 심하잖아.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불법이라는 것을 아는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주민들은 모두 분노했어요. 모두 이강준과 이지훈이 너무 형편없다며 이 사업은 우리 온 마을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그들이 외지인과 손잡고 파괴하려 한다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죠. 그들을 쫓아내라고도 했어요. 이강준과 이지훈은 주민들이 이렇게 분노할 줄은 몰랐던 듯 조금 겁을 먹었어요. 장미정도 조금 겁을 먹었어요. 장미정도 조금 당황했죠.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이민주는 말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경찰에 신고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겁니다. 장미정은 말했어요. 나는 안 무서워. 비록 이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이미 기세가 꺾여 있었죠. 이민주는 더 이상 그들과 말다툼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이강준과 이간의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에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들은 서둘러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장미정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어요. 이민준, 판지씨, 제가 잘못했어요. 이강준과 이지훈이 저를 시켰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전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전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의 사업을 그렇게 파괴했는데 이제 와서 잘못을 안다니 이미 늦었죠. 이민주는 말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을 알다니. 당신들이 그런 짓을 할 때는 왜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해친 것은 저와 판지뿐만 아니라 온 마을의 이익이에요. 이 일은 반드시 경찰이 처리해서 당신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말하며 이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왔어요. 이민주는 녹음 증거를 경찰에게 제출하고 사건의 경과를 경찰에게 설명했죠.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이강준, 이지훈, 장미정을 데려갔어요.
그들이 경찰에게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주민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정말 잘 됐다. 아기는 결국 악한 결과를 받는구나. 앞으로 우리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거야. 이민준, 판지 씨, 축하드립니다. 그들의 음모를 성공적으로 폭로하셨군요. 당신들의 사업은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저희는 당신들과 장기적으로 협력하고 싶습니다. 이민준은 웃으며 말했어요. 책임자님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반드시 사업을 잘 해내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계약식은 계속 진행되었고 이민준과 슈퍼마켓 책임자는 순조롭게 협력 계약을 체결했어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환호하며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저는 이민준을 바라봤어요. 그는 주민들과 슈퍼마켓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었죠. 우리의 반격이 성공했고 그 악인들은 마침내 마땅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이민준이 자랑스러웠고 우리가 행복해서 기뻤어요. 저녁에 마을에서는 축하 잔치가 열렸어요. 이민준과 정우, 슈퍼마켓 책임자도 초대되었죠. 모두 매우 기뻐하며 술을 마시며 사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민준은 제 옆으로 와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판지야 고마워. 네가 계속 나를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부부이니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이제 악인들도 처벌받고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니 우리의 좋은 날이 드디어 왔어요. 이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은 날이 왔어. 앞으로 너를 더 잘 살게 해주고 주민들도 더 잘 살게 해줄게. 저는 그의 말을 믿었어요. 이민준의 이끌림 아래 우리 사업은 분명 점점 더 성공하고 주민들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며 우리의 미래도 분명 햇살 가득할 것이라고요. 축하잔치가 끝난 후 생활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어요. 농산물 가공 사업은 이민준과 정우의 이끌림 아래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첫 번째 제품이 슈퍼마켓에 판매된 후 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덕분에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 금세 매진되었어요. 슈퍼마켓 책임자는 특별히 이민준에게 전화해서 저희에게 두 번째 제품을 빨리 준비해달라고 요청했고 심지어 구매 가격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죠. 주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매우 기뻐했어요. 다들 일하는 적극성이 더욱 높아져 매일 일찍 가공 공장에 와서 마을 분위기도 점점 더 좋아져 더 이상 험담하는 사람도 없었고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을 더 크게 더 잘 만들고 싶어 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이강준, 이지훈, 장미정의 처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들 세 사람은 생산 경영방해죄와 무고죄로 각각 쌍은하는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았죠. 이강준과 이지훈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자 주민들은 모두 정말 자업자득이다. 그들은 진작에 처벌받았어야 했어. 하고 말했어요. 시어머니와 이 영감님은 두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고 깨어나서는 통곡하셨죠.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아끼던 두 아들이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이민준과 제가 집에서 사업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와 이 영감님이었죠. 그들의 머리카락은 하룻밤 사이에 훨씬 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해 훨씬 더 늙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털썩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어요. 탄지야, 내가 잘못했다. 너에게 정말 미안하다.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그를 일으키려 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어서 일어나세요. 말씀으로 하세요. 이 영감님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탄지야, 민준아,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 예전에 우리가 어리석어서 너를 괴롭히고 민준이에게 싫어하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강요하고 강준이와 지훈이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하는 것을 하는 것을 하는 것을 하는 것아. 제발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이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시어머니를 일으켰어요. 저는 그들에게 차 2잔을 따라 건넸죠. 시어머니는 차잔을 받아들고도 눈물을 계속 흘리며 말했어요. 민준아, 예전에 우리가 너에게 미안했다. 우리는 네가 착한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었어. 강준이와 지훈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다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누구도 원망할 수 없어. 우리는 이제 그저 네가 우리를 용서해주고 앞으로 우리가 너희들의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길 바랄 뿐이야. 이민주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예전 일은 다 지나갔습니다. 저와 판지도 더 이상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당신들 행동을 잘 반성하고 예전처럼 편애하거나 자식들이 나쁜 짓을 잘 반성하고 예전처럼 편애하거나 자식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방치하지 마세요. 이 영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다만 강준이와 지훈이가 감옥에 있으니 우리가 늙어서 돌봐줄 수가 없어. 나중에 그들이 나오면 너희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조금 불편했어요. 그들은 이제 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다니 예전에는 왜 우리 감정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민준도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그들이 잘못했으니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나와서 잘 살 수 있을지는 그들 스스로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겠지만 예전처럼 그들을 방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와 이 영감님은 이민준이 말을 들어주자 서둘러 말했어요. 좋다. 알겠다. 고맙다, 탄지야. 그들은 또 몇 마디 사과의 말을 하고는 떠났어요.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조금 복잡했어요. 그들의 욕은 복잡했어요. 비록 그들이 예전에 너무 심했지만 이제 그들은 너무 매정하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들은 없어. 저도 더 이상 따지고 싶지 않았죠. 이 민주는 제 옆으로 와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아요. 당신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앞으로는 정말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예전처럼 하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이민주는 말했어요. 그럴 거야. 이 일을 겪었으니 그들도 깨달을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장 영감님도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는 저희에게 직접 키운 과일을 좀 가져다 주었고 장미정이 이 강준과 이 지훈을 따라다니며 소동을 피운 것에 대해 사과했죠. 이 민준과 저도 그를 너무 어렵게 대하지 않았어요. 결국 장미정도 이미 처벌을 받았고 그도 잘못을 알았으니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반년이 지났어요. 농산물 가공 사업은 점점 더 성공적이었죠. 우리는 기존 슈퍼마켓과의 장기적인 협력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새로운 판매 경로를 개척하여 제품을 더 많은 곳으로 판매했어요. 주민들의 소득도 점점 더 높아져 많은 주민들이 새집을 짓고 새 가구를 사며 생활이 점점 더 풍요로워졌죠. 이 민준도 약속을 지켜 우리 집을 새로 고쳤고 저도 임신했어요. 이 민준은 매일 조심스럽게 저를 돌보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죠. 주민들도 모두 저를 많이 걱정하며 종종 영양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날 이 민준과 제가 마당에서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와 이 영감님이 바구니를 들고 오는 것을 보았어요. 바구니에는 계란과 흑설탕이 담겨 있었는데 저희 몸보신을 위한 것이었죠. 반지야, 시어머니는 제 옆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안 하셔도 돼요. 이 영감님은 말했어요. 번거롭지 않다. 번거롭지 않아. 너는 지금 임신 중이니 몸을 잘 돌봐야 해.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말해. 이민주는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세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미안했으니 우리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다.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다임을 말했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의 마지막 앙금도 사라졌어요. 그들이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법.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저도 기꺼이 용서해주고 싶었어요. 몇 달 후, 저는 순조롭게 아들을 낳았어요. 이민주는 너무 기뻐서 아이를 안고는 하고 끊임없이 말했죠. 아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했죠. 시어머니와 아이를 보고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마을 주민들도 모두 저와 아이를 보러 와서 많은 아기 옷과 영양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온 마을이 기쁨에 잠겼죠. 저는 옆에 있는 이민준을 바라보고 품에 안긴 아이를 바라보고 얼굴에 웃음꽃이 핀 시부모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행복함이 가득 찼어요. 저는 처음에 모든 사람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좋은 큰아주버님과 작은아주버님을 두고 이 민준이라는 농아에게 시집가려 한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 민준은 제 마음을 꿰뚫어 본 듯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탄지야, 그때 나를 선택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나는 더 열심히 해서 너와 아이를 더 잘 살게 해줄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믿어요. 당신만 있으면 저와 아이는 정말 행복해요. 우리의 행복한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앞으로의 나날 동안 저는 이 민준과 함께 아이를 잘 돌보고 우리 작은 가정을 잘 꾸려나갈 것이며 주민들과 함께 농산물 가공 사업을 더 크게, 더 잘 만들어서 우리 마을을 점점 더 부유하고 아름답게 만들 거예요. 우리를 괴롭혔던 악인들은 모두 마땅한 처벌을 받았고 우리도 비바람 속에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 행복과 만족을 얻었죠. 이것이 아마도 소위 인과응보일 거예요. 선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악에는 악한 보답이 있으니 때가 오면 자연히 알게 될 거예요. 아이가 점점 자란 눈 깜짝할 새 이 민준을 점점 더 닮아갔어요. 똑똑하고 착했죠. 시어머니와 이 영감님은 거의 매일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시고 아이에게 맛있는 것을 만들어주시고 아이와 함께 놀아주셨어요.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편애하거나 깐깐하지 않았고 저에게도 진심으로 잘해주셨어요.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화목해졌죠. 농산물 가공 사업도 점점 더 커져서 우리는 읍내에 전문 판매점을 열고 마을의 젊은이들을 명명고용해 일손을 도왔어요. 정우도 자주 와서 우리를 지도해주고 더 선진적인 가공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요. 제품 종류도 점점 더 풍부해져 옥수수와 땅 공부해져 마을의 생활도 점점 더 풍요로워져 많은 외지에 나가 일하던 젊은이들이 돌아와 우리 사업에 합류했죠. 이장님은 마을의 도로를 수리하고 문화 광장을 조성하는 것을 주도하여 주민들의 정신생활도 풍요로워졌어요. 모두가 이 모든 것이 이 민중과 저의 공로라고 말하며 항상 우리를 곰보기로 삼아 서로 돕고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배우라고 했죠. 한 번은 아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왜 다른 사람들은 아빠가 정말 대단하다고 말해요? 저는 아이를 안고 마을 주민들과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민준을 가리키며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 일할 줄 알고 더 중요한 것은 아빠 마음속에 우리 가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야. 아이는 어렴풋이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 민준에게 달려가 큰 소리로 아빠 하고 외쳤어요. 이 민준은 고개를 돌려 아이를 보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성큼성큼 다가와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서쪽으로 해가 지고 황금빛 노을이 그들의 몸에 쏟아졌고
활기찬 가공 공장과 깔끔한 마을 위에도 쏟아졌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웠죠. 저는 제자리에 서서 눈앞에 이 장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안정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 그 충동적인 선택 같았던 것이 저에게 평생의 행복을 안겨주었죠. 저는 세속적인 시선에 좌우되지 않고 이 민준을 굳건히 선택했던 것을 다행으로 여겼어요. 앞으로의 나날 동안 우리는 계속 손잡고 함께 나아가 우리 작은 가정을 더 행복하게 꾸려나가고 마을의 사업을 더 풍요롭게 만들며 시간을 헛되이 만들며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아들 이현우는 어느새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이 아이는 이 민준의 총명함과 침착함을 물려받아 학업 성적이 항상 상위권이었고 특히 착하고 효심이 깊었죠. 매일 방과 후 집에 오면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저를 도와 마당의 화초를 돌보며 집안의 작은 복덩이가 되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농산물 가공 사업은 기하적인 발전을 이루었어요. 정우의 연결로 우리는 성공적으로 대형 식품 그룹과 협력 계약을 맺었죠. 그들은 우리 핵심 제품 중 일부를 전량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을 투자하여 우리 가공 공장을 확장하고 완전 자동화된 가공 생산 라인을 도입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지금의 가공 공장은 이미 정식 농산물 가공 협동조합으로 격상되어 주변 새마을의 주민들을 흡수했고 수백 가구의 소입고 상대를 이끌었죠. 수백 가구의 소득 증대를 이끌었죠. 이 민주는 협동조합의 책임자로서 매일 발이 닳도록 바빴지만 탄지야, 지금 생활이 점점 더 좋아지지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역시 우리 이 작은 가정이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그날 제가 협동조합 판매 전시장에서 제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민준이 갑자기 흥분해서 뛰어들어왔어요. 손에는 붉은색 표창장이 들려 있었죠. 탄지야, 빨리 봐. 그는 표창장을 제 앞으로 내밀며 목소리에 감격이 가득했어요. 우리 협동조합이도 단위 모범 농민 전문 협동조합으로 선정되었어. 오늘 군수님께서 직접 가져다 주셨어. 저는 표창장을 받아들고 금박 글씨를 보며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가장 초라했던 가공 공장에서 지금에도 단위 모범 협동조합이 되기까지 이 길고 험난했던 여정과 노력은 저와 이 민준만이 가장 잘 알고 있었죠. 주변의 주민들도 둘러싸여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얼굴에는 자부심 가득한 미소가 넘쳐 흘렀어요. 이장님은 더욱 감격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민준, 탄지씨.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다시 활기찬 축하 잔치가 열렸어요. 잔치 중에 이민준은 술잔을 들고 제 옆으로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어요. 오늘의 이 영광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이웃 여러분의 것이고 특히 제 아내 탄지의 것입니다. 그때 만약 그녀가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를 굳건히 선택하고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일어서서 이 민준의 팔짱을 끼고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오늘날의 성공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탄지야. 고마워. 평생 너와 결혼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행운이야. 저도 민준 씨에게 감사하고 이웃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준 씨의 끈기와 책임감 덕분에 우리 사업이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고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 덕분에 우리가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농산물 브랜드를 더 크고 강하게 만들 거예요. 축하 잔치가 끝난 후 이민주는 제 손을 잡고 아들과 함께 마을 문화광장을 산책했어요. 밤의 광장은 불빛으로 환했고 많은 주민들이 광장 무용을 추거나 태극권을 하고 있었죠. 아이들은 옆에서 깔깔거리며 뛰어놀고 있었어요. 아들은 오리의 손을 뿌리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갔죠. 달빛이 그의 작은 몸에 쏟아졌고 생기가 넘쳤어요. 봐, 지금 마을이 얼마나 좋아. 이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고 그의 눈빛에는 감회가 가득했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이 영감님이 작은 등롱을 들고 다가오셨어요. 몇 년 동안 두 분은 아직 건강하셨고 매일 마을을 산책하며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죠. 시어머니는 제 옆으로 와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탄지야, 오늘 정말 좋은 날이다. 너희들이 잘 되니 우리 늙은이들도 덕을 보는구나. 이 영감님도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우리를 부러워해. 좋은 아들과 좋은 며느리가 있다고 말이지. 예전에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하족이었죠. 다행히도 지금의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늦지 않았어. 저는 두 분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며 마음속으로 따뜻함이 다음속으로 따뜻함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강준과 이 지훈도 왔어요. 이 두 형제는 출소 후 협동조합에서 성실하게 일해왔죠. 이 강준은 창고 관리를 맡고 이 지훈은 기술자들을 따라 가공 기술을 배우며 모두 협동조합의 핵심 직원이 되었어요. 지난 몇 년간의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은 이미 예전의 오만함과 고집을 잃고 훨씬 더 침착하고 성실해졌죠. 이 강준은 앞으로 나와 이 민준에게 물병을 건네며 말했어요. 그러게 동생, 앞으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협동조합을 잘 꾸려나갈게. 이 민준은 물을 받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격식 차려. 너희들이 성실하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해. 달빛은 온화했고 저녁 바람은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옆에 화목한 가족들을 바라보고 눈앞에 활기차고 평화로운 마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행복과 평온함이 가득 찼어요. 예전에 저는 농아인이 민준과 결혼하기로 선택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의심을 받았지만 지금은 사실로 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아들이 달려와 우리 품에 안기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들, 우리 다 같이 집에 가요. 우리는 서로 미소 지으며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가로등은 우리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서로 얽혀 따뜻한 그림 같았죠. 저는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앞으로의 나날 동안 저는 이 민준과 계속 손잡고 함께 나아가 우리 작은 가정은 이 민준과 계속 손잡고 함께 나아가 지난날의 비바람은 모두 우리의 성장을 위한 훈장이 되었고 그 굳건한 선택들은 결국 평생의 행복을 이루어낼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